네, 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가톨릭대학교 모의논술 전형 인문사회계열 해설을 맡은 교수 허태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네. 그러면 순서대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저희 학교 논술 문제는 이렇게 이제 문제에 발문이 있고, 발문이나 보통 문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이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대개 1번 문제는 지금 답안도 350자 이내로 쓰게 돼 있고, 300자에서, 그리고 20점, 10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시문이 지문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서 이 발문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이제 정확히 여러분 성의 있게 읽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살펴보면 가에서 강조하는 인권의 보편적 성격과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나의 사례를 비판하시오라는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관점에서 사례를 비판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떠한 관점을 활용해서 어떠한 사례를 비판하라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판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를 가치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점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서술만 하는 거는 이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판이라는 것은 그 잘못된 점을 이제 지적하는 것까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에서 중요한 거는 인권의 보편적 성격하고 인간 존엄성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가 지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인간다운 삶이란 단순한 생명 유지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 신체, 평등과 같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되어야 하는 조건, 생명, 그 다음에 신체, 평등과 같은 이런 조건들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존엄성 보장을 통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인권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인권의 이제 성격과 특징인데요.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법이나 일정한 문서로 보장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이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령이 없어도 이거는 보장을 해야 된다는 권리이죠. 인권은 국가나 타인이,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네요. 국가나 타인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인종, 성별, 국적 등과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될 게 인권의 보편적인 성격이란 이 구절의 연관관계를 이제 알아야겠죠. 보편의 반대말은 특수이고, 특수는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제 적용되는 권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보편적 권리라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바로 보편적 권리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인종, 그 다음에 성별, 국적, 그 다음에 빈부의 차이, 그 다음에 남녀의 성별, 이런 게 이제 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키에 따라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권리인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각 개인은 인격적 존재이므로 수단이 아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그다음 목적 그 자체로 이제 대우받아야 한다는 뭐 인간이 달리기를 잘해서 혹은 뭐 키가 커서 뭐 이런 어떤 수단에 의해서 힘이 세서 이런 수단이나 용도에 의해서 대우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면 생명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 목적 그 자체로부터 그 다음에 태어나는 순간 자연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게 인권입니다. 인권 보호는 이러한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기반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 지문에서 이제 우리가 인권의 보편적인 성격하고 인간 존엄성의 이제 관점이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나의 사례를 한번 비판해 보는 거죠. 나의 사례는 이 유명한 사례죠. 1955년 12월 1일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흑인 여성인 로자 파크스는 퇴근 후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에 탔는데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았다가 백인에게 좌석 양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당시 미국 남부에서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흑인과 백인의 공간이 분리되었고 흑인은 이로 인해 차별받고 있었다.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은 버스 안에서 흑인이 충분히 존중받을 때까지 버스를 타지 말자는 몽고메리 버스 이용 거부 운동으로 이어졌다. 약 1년 동안 이어진 버스 이용 거부 운동 이후 아프리카계 흑인 미국인들도 마침내 백인 미국인들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55년에 일어난 미국 인권운동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례를 보면은 이 인권에서 중요한 이제 그 보장받아야 될 이제 내용이 생명이나 신체나 평등과 같은 이런 권리인데, 기본적인 권리인데, 여기 보면 이 몽고메리에서 이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 살고 있던 로자 파크스의 사례는 그걸 보장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미국 남부에서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흑인과 백인의 공간이 분리되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신체적인 어떤 자유, 신체적인 의사행동의 자유가 내가 어떤 이 피부색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흑인은 이로 인해 차별받고 있었죠. 평등이라는 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데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지금 국가가 차별을 하고 있는 거죠.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에서 차별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은 뭐냐? 흑인이라는 이유. 우리가 이 인권의 보편적인 성격에서 인종이나 성별이나 국적 등과 상관없이 보장받아야 되는데 이 로자 파크스라는 여성은 본인의 얼굴색 때문에 지금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이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운동 끝에 저항 운동 끝에 아프리카계 흑인 미국인들도 백인 미국인들과 동등하게 이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항을 이제 정리한다면, 수험생 입장에서 정리한다면, 먼저 가에서 강조하는 인간 존엄성이란 뭔가라는 부분, 생명이나 신체, 평등을 기본적으로 누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이다라는, 그러니까 법령 이전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국가나 타인이 침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권의 보편적인 성격이라는 거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어떤 조건 하에서도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해서
답안을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례를 볼 때 이제 로자 파크스의 사례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흑인과 백인의 공간이 분리되었고, 본인이 이제 흑인 좌석 말고 백인 좌석에도 앉고 싶은데 그 좌석에 앉지 못하는 거죠. 일종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고, 또 이 의미에서 이제 평등이라는 그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지방정부에 의해서 이제 시행된 그런 인권 침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잘 조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가에 제시된 성찰적 독서의 태도와 목적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의 사례를 비판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분량도 500자에서 600자 사이로 1번 문제보다는 이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배점도 40점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2번, 3번 문제가 이제 40점 문제로 이제 배치되죠. 주로 배치되는데, 자, 이 문제는 가의 지문을 읽고 지금 출제자가 요구를 한 게 있죠. 성찰적 독서의 태도와 목적을 요약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에 제시된 성찰적 독서와 관련된 내용,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나와 다의 사례를 비판하라는 얘기죠.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을 잘 파악을 하면서 이제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지문은 헤르만 헤세의 유명한 이제 수필인 독서의 태도라는 곳에서 이제 이 출제를 한 것인데요. 이거를 좀 변형시켜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한 걸음 한 호흡마다 그러하듯 우리는 독서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하다. 더 풍성한 힘을 얻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몰두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자신과 일상을 잊기 위해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 이와는 반대로 더 의식적으로, 더 성숙하게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부여잡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 살 의지를 상실한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굳은 의지를 품고 친구와 조력자들에게 나아가듯이 책에 다가가자. 자, 여긴 독서의 태도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서에서는 단순한 어떤 취미나 오락, 시간 때우기용 그런 독서가 아니라 지금 헤르만 헤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생을 살기 위한 어떤 더 풍성한 힘을 얻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뒤에 보면 이제 성찰적 독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태도는 뭐냐면 자신과 일상을 잊기 위해서 그냥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독서를 통해서 더 성숙하게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부여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실에 좀 더 용기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변화된 자세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런 태도로 책을 읽어야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고 있네요. 살 의지를 상실한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굳은 의지를 품고 친구와 조력자들에게 나아가듯이 책에 다가서야 된다. 이게 이제 헤세가 강조한 독서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태도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태도가 필요하냐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출제자가 재구성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존재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책을 읽는 독자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읽기 전후의 심리적인 고양. 고양이라는 건 뭔가 더 수준 높은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는 걸 고양이라고 하는 거죠. 내지는 삶을 대하는 용기의 변화.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없는 독서는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독서의 완성은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책 속의 사유를 통해서,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죠. 어제와는 다른 사람, 변화된 존재고 좀 더 용기 있는 존재로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이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서는 자신을, 이런 과정을 이제 성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을 비춰보고 그다음 변화를 뭔가 추구하는 이런 독서죠. 결국 독서는 자신을 성찰하고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자, 그런 점에서 즉 독서는 하나의 삶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성찰적 태도의 독서와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사례는 어떤 것인가? 이 비판하라고 했으니까 좀 부정적인 사례가 등장을 할 겁니다. 최근 한국 출판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재테크를 필두로 한 경제 경영서의 압도적인 약진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재테크죠. 재테크라는 건 이 부를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활동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개인의 수익을 늘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경제 경영서 분야에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땡땡 문고의 연간 집계에 따르면 경제 경영 분야는 판매량 증가율이 2019년 10.7%에서 2021년 22.1%로 급격히 성장하며 처음으로 단행본 시장 점유율 1위에 등극했다. 특히 기존의 이제 재테크 도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주식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등을 다룬 재테크 실용서가 베스트 상위권을 독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 그러면 왜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졌는가? 경제적 자립을 통해 조기 은퇴를 바라는 파이어족 열풍 속에 독서를 부자가 되기 위한 효율적 도구로만 인식하는 이런 경향, 뭐 풍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향, 사회 일반적인 경향, 뭐 세태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거를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제가 바뀌는 거죠. 지금 문단이 바뀌었으니까 뭐라고 이제 또 설명을 하냐면, 자,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한국 사회의 풍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사례는 개인의 사례죠. 이 가상 사례이긴 한데, 이러한 풍조를 반영하던 직장인 A씨의 책상 풍경도 변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때 그도 마음을 울리는 시한 구절에 발걸음을 멈추거나, 소설을 탐독하면서 자아의 성장을 고민하던 진지한 독자였다. 이분은 이제 문학의 어떤 심취한 그런 독자였고, 이 문학 고전 독서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보는 그런 진지한 독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히 성찰적 독서의 이제 사례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 하지만 이제 그는 당장 내 통장 잔고를 늘려주지 않는 책을 읽는 것은 이게 뭔가요? 재테크죠. 혹은 부자가 되기 위한 독서죠. 읽는 것은 사치이자 시간 낭비라며 고전을 이제는 외면합니다. 문학, 시나 소설을 포함한 이제 고전을 외면하고 더 이상 자신의 서가나 책상에 고전을 구입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읽던 고전도 점점 뭐 구석으로 밀려나겠죠. 대신 그 빈자리는 시장 변동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투자 전략서들이 빼곡히 채우고 있다. 재테크를 필두로 한 경제 경영서의 한 분야겠죠. 혹은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 효율적 독서의 한 현상이겠죠.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례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런 어떤 효율적 독서, 어떤 문제 해결, 부자가 되기 위한 것도, 본인의 어떤 그 부를 증식하는 것도 어떤 도구적 독서 혹은 수단적 독서, 그 다음에 문제 해결형의 독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하는 건 문제라는 거죠. 이것만 하는 상황에서 이제 기존의 어떤 고전 독서를 통한
자아 성찰에 이런 독서적 기능을, 독서의 또 중요한 기능을 방기하는 거, 포기해버리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이 나 사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직 자격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수험생 비누에게, 비누는 가상의 인물이죠. 취침점 웹소설을 읽는 잠깐의 시간은 고된 하루를 보상받는 유일한 활력소였다. 방대한 수험서와 씨름하며 지친 정신을 자극적 서사로 달래는 행위는 정당한 휴식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실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비누는 점점 더 가상세계로 도망쳤다. 웹소설의 주인공이 고난과 시련을 거침없이 돌파하는 사이다 같은 전개는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수험생활의 압박감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도피처였다. 여기서는 뭐 웹소설의 이제 사례가 나왔지만은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압박이 심해지면은 도망간단 말이에요. 잠깐 이 웹소설을 읽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실용적 독서의 하나로서 오락적 독서, 실용적 독서나 오락적 독서 혹은 심미적 독서의 한 사례로서 그 자체로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잠깐 뭐 5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읽는 거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현실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점점 더 이런 웹소설 독서, 휴대폰, 잠자리에서 이제 웹소설을 읽는 그 시간과 분량이 늘어났다라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비누는 독서실 책상 앞에서도 수험서 대신 이제는 잠자리가 아니라 이 독서실 책상 앞에서도 스마트폰을 키면서 이제 웹소설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도파민에 중독된 뇌는 자제력을 잃었고 무분별한 몰입이 반복되면서 최소한의 공부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가지문에 나왔던 성찰적 독서도 독서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제 자신에게 이제 몰입하는 성찰을 위한 어떻게 몰입이라는 그런 현상 같은데 이 몰입은 굉장히 부정적인 몰입인 거죠. 부정적인 몰입이고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일생의 중요한 이제 그 어떤 과제를 앞두고 있는데 그 과제에 몰입하는 어떤 공부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중독적 독서, 자제력을 잃은 독서의 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결과 시험 당일 고사장으로 향하는 비누의 머릿속에는 잘 정리된 전문 지식 대신 어젯밤 읽은 웹소설의 편화된 잔상들만 떠돌았다. 결국 그는 뼈아픈 후회 속에 답안지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고사장을 빠져나왔다라는 게 이제 다의 사례입니다. 자, 이거는 좀 나의 사례하고는 다른, 어떻게 보면은 재테크 혹은 경제적 수익에만 몰두하는 그런, 도구적 독서의 사례를 비판한 게 이제 나의 사례라면은 이거는 다의 사례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 회피적 독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이제 탐미적 오락적 독서에서 잠깐 하루에 어떤 그 전환을 위해서 읽었던 독서가 점점 중독적이 되면서 본인의 자제력을 잃게 하고 그래서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현실의 과제에 대응하는 그런 대응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독서의 부정적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을 잘 조합을 해서 답안을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가에 제시된 성찰적 독서의 태도를 먼저 제시를 해야겠죠. 답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독서를 통해 몰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태도는 뭐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독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독서를 통해서 뭔가 용기를 얻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더 단단하게 혹은 용기 있게 대응하기 위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목적이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변화된 존재, 용기 있는 존재, 그 다음에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독서를
목적을 가지고 독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런 부분이 이제 500자, 600자의 앞부분에 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풍조라고 그랬죠. 풍조나 뭐 경향, 세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씨가 되게 밉게 써집니다. 마우스로 해서 그러는데 여기 풍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 경향을 써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사회 일반의 풍조고 그 다음에 A씨의 사례를 비판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재테크를 위한 어떤 경제적 수익 창출을 위한 어떤 여기에 올인하는 어떤 사회 풍조를 이제 비판을 하는 구절을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엔 A씨의 사례를 써줘야죠. A씨도 이제 문학의 시나 소설 같은 고전을 읽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씨가 내 통장 잔고를 늘려주지 않는 책은 단 한 권 혹은 단 1분의 시간이라도 투자해서 읽는 게 사치이자 낭비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 고전을 외면하는 이런 A씨의 사례를 답안에 써주시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의 비누의 사례죠. 비누의 사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잠깐의 휴식을 위한 이제 그 독서였는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이제 중독적 독서, 그 다음에 가상세계로 도망치는 거죠. 여기서 현실 회피적 독서에 이제 문제점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수험 생활에 이제 공부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현실 대응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중독적 독서에 이제 문제점을 써주면 되겠죠. 이런 이제 다의 사례가 결과적으로는 다 성찰적 독서, 자신의 존재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현실에 더욱더 용기 있게, 그 다음에 현실을 더 잘 대응하기 위한 그런 성찰적 독서에 이제 비판이 되는 그런 반대가 되는 사례라고 비판을 해주시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으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역시 문제 3번도 500, 600자고 40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가 되게 일반적 경향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좀 높은 사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의 이제 발문을 읽어보면 가의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 적절한 관점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은 세 가지인데 이거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셋 다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가 이제 하나의 이제 요구하는 문제고요. 이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나다가 각각 전제하고 있는 인간 본성을 이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적절한 관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다가 전제하고 있는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 관점을 선택한다면 이건 감점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밑줄근 기역, 니은, 디귿은 최근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1번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특이하게 3번 문제로 내려온 게 특징입니다. 그래도 뭐 이 문제의 어떤 유형은 관점을 선택해서 나다의 사례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비판까지는 아니고 이제 설명이나 분석하는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이제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본성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의 기출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그 사례고 타 대학교에서도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이 흔히 접해볼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문은 성선설은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선한 도덕심이 갖추어져 있다는 입장이다. 성선설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관점은 타인의 불행을 보았을 때 계산이나 보상을 따지기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본능적이고 즉각적으로 솟구치는
무조건적인 선한 마음. 왜 무조건적인 선한 마음이니까 계산이나 보상을 따지지 않는 거죠. 혹은 자신의 피해를 따지지 않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선설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한 도덕심을 갖춰져 있다고 이제 보는 주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조건은 이게 본능적이고 즉각적으로 솟구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간은 선한 도덕심을 잘 유지하고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반면 니은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입장이죠.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 사회가 공존하는 이 악한 본성을 잘 억제해야겠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며 미워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다툼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교육과 제도를 통해 이게 이제 성악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적절히 제어하고 교화하는 거, 이게 이제 성악설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교화할 것을 강조한다. 자, 그 다음 디귿 성무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선악설이죠. 선도 악도 없다는 거죠. 인간은 그 자체로는. 그래서 따라서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과 여건 등 후천적인 요인이 이런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도덕적으로 살기 좋고, 그 다음에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 그러니까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먹고 살기 넉넉한 환경이면은 사람들은 선하게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건, 뭐 가뭄이나 기근이 들어가지고 홍수가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지는 이런 가혹한 조건 하에서는 어떻게 되죠? 선한 본성이 아니라 악한 본성이 나타난다라는 게 이 지문의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 다의 사례를 보고서 이 중에 어떤 관점을 동원해서 적절하게 설명을 하는 게 이 문제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1년 1월 26일 신오쿠보역에서 일본이죠. 취객 사카모토 세이코가 2번 승강장 열차 선로로 추락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은 다음 열차가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나 구조 후의 보상을 계산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선로를 향해 몸을 던졌다. 현장에 있던 사진작가 세키네 시로 또한 같은 마음으로 취객을 구하고자 즉시 선로로 합류해 구조를 시도했지만 열차가 너무 빨리 오르는 바람에 세 사람 모두 선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열차의 배차 간격은 2분 30초에서 3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7초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기관사는 9분 선로로 들어오면서 70m 앞에서 추락사고자를 발견하고 긴급 제동을 취했다고 한다. 이때 마음만 먹으면 2, 3초 내에 선로 밖으로 피할 수도 있었으나 이수영과 세키네 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취객을 포기하지 않고 기관사에게 위협을 알리려다 끝내 숨졌다. 한 20년이 훌쩍 넘은 그런 실제 사건입니다. 이거는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와 그 일본인 세키네 시로 씨가 취한 일본인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바친 사례였죠. 이게 이제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선한 마음 혹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남을 도와주는 거니까 이타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성선설의 포인트는 뭐죠?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열차가 진입하는 순간이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나 구조 후의 보상을 계산할 겨를이 없겠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선로를 향해 이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졌고, 그 다음에 사진작가 세키네 시로 또한 같은 마음으로 선로로 합류해서 구조를 시도했지만 구조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동을 했기 때문에 한 2, 3초 내면은 자신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행동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타인의 목숨을 구한다라는 게, 이거를 먼저 이제 보상이나 이익을 계산을 했다면은 피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피하는 선택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선한 행동은 인간의 마음에 선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고, 그게 자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발현되지 않으면 이제 나올 수 없는 사례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르푸르는 아랍계 유목민들과 아프리카계 정착 농부들이 각각 북부, 남부의 털을 잡고 오랫동안 공존해왔던 주다. 다르푸르는 아프리카 수단의 서부 지역의 마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지속된 사헬지대 가뭄으로 아랍계 유목민들이 가축에게 먹일 풀을 찾아 아프리카계 정착 농부들의 거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사헬지대는 사하라 사막 남쪽의 반건조 지역인데 동서로 길게 띠 모양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제 북쪽에는 아랍계 유목민들, 그 다음에 남쪽에는 아프리카계 정착 농부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잘 공존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30년 동안 아주 지독한 가뭄이 들면서 이 아랍계 유목민들이 이제 남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풀이 없으니까 이 양이나 염소들에게 먹일 풀을 찾아서 이제 남쪽으로 이동을 했던 거죠. 정착 농부들은 유목민들이 자신들의 들판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고, 이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화전 농업을 하던 농부들과 유목민들 사이에 대립이 심했는데, 이 화전 농업이라는 건 밭을 태우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태워버려서 그 재를 통해서 어떤 농작물이 자라나는 그런 영양분을 얻어서 이제 그 농업을 하는 걸 화전 농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 잡초를 태워버리는 게 당연한 행동인데, 잡초를 태워버려 가축들에게 먹일 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랍계 유목민들 입장에선 바로 이 잡초를 자신들이 재배하는 가축에게 먹이기 위해서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정착 농부와 유목민 사이의 분쟁은 다르푸르 내전으로 번져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난민으로 전락하였다. 이건 이제 전쟁, 내전은 이제 아주 비극적인 인류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아랍계 유목민들과 아프리카계 정착 농부들이 북부 남부의 털을 잡고 오랫동안 공존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뭐가 문제죠? 30년 이상 지속된 사헬지대의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아랍계 유목민들이 남부로 이제 이동을 했고, 거기에 살고 있던 이제 아프리카계 정착 농부들, 특히 화전 농업을 하던 농부들과 이제 충돌이 벌어져서 이게 아주 비극적인 수단의 다르푸르 내전으로 이제 발전됐다라는 게 다 지문의 이제 사례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다시 가지문으로 가보면은 주변의 환경과 여건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인간이 선한지 악한지가 결정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 사례는 디귿 성무성학설의 이제 사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악한 상황에서 이 관점을 이제 선택을 해서 나다가 전제하고 있는 인간 본성을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일단 이제 나의 사례, 이수연 씨와 세키네 시로 씨의 사례를 보면 구조의 보상이나 뭐 이런 이익, 자신의 안위를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향해서 몸을 던졌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기억 성선설의 사례죠. 이런 사례를 설명한 다음에 이런 점에서 즉각적이고 본능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안위나 보상을 계산하지 않고
이런 선한 행동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나의 사례는 기억 성선설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써주시면 좋은 답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의 사례는 바로 아랍계 유목민들과 아프리카계 정착 농부들의 이제 공존했던 상황에서 내전하는 상황으로 이제 변화를 써주시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가뭄 때문이라는 거죠. 가뭄 때문이라는 이 요소를 이제 적어준 다음에 그런 점에서 볼 때 타의 사례는 환경과 여건 등 후천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성무성학설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적어주시면 완벽한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 50분 정도 이제 세 문제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마쳤는데요. 저희 그 가톨릭 대학, 우리 가톨릭 대학교의 이제 이 논술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교육 없는 착한 논술을 표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문도 되도록이면은 교과서 혹은 교과과정 내에 있는 난이도 높지 않은 이제 지문을 많이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리적이고 명확한 이제 구성을 갖춘 그런 답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단위도가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채점에 참여해서 이제 하신 그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답은 다 맞춘 답안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한 70-80% 이상.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답안의 완성도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이제 논리적으로 이 지문이 제시하는 이 문제가 요구하는 그런 답안을 시간 내에 정확하고 깔끔한 구성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잘 서술을 했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답안의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답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연습밖에 답이 없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에 나왔던 우리 3년간, 5년간 혹은 그 이상 출제됐던 가톨릭 대학교의 이 기출 논술들 혹은 모의 논술들을 잘 보고 이제 연습을 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7학년도 가톨릭 대학교 인문사회 계열 모의 논술 전형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